남영군 이구는 조선시대의 왕족으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자 고종의 할아버지입니다. 남영군은 독일의 상인 에른스트 오페르트 일행에게 그의 무덤이 훼손당한 사건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묘자리는 조선 최고의 명당 자리로 유명한데 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소개한 영화 명당의 실제 주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788년에 한성부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원래 인조의 3남, 임평대군의 6대손이라 출생 당시에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임평대군의 5대손인 진사 이병원이었고 어머니는 통덕랑 정의환의 딸 연일 정씨였는데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광주 김씨 김진구의 딸과 재혼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28세였던 1815년에 정조의 이복동생이자 연령군의 양송자인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하여 종친이 되는 행운을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도세자의 아들은 모두 4명이었는데 세자빈 해경궁 소생 정조, 숙빈 임씨가 낳은 은원군과 은신군, 귀인 박씨 소생 은정군이었습니다. 그중 은정군은 1778년 영모죄로 자결하였고 은원군 역시 아들 상계군이 영모에 연루되어 겨우 목숨을 부지하다 1801년 죽게 됩니다. 정조의 이복 형제들은 오직 은신군만 유행히 살아남았지만 불행하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양자로 대를 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자는 학렬을 맞춰야 하므로 조선의 16대 왕 인조의 3남인 임평대군의 5대손을 양자로 들였으니 그가 곧 남영군이었습니다. 본래 왕자의 군 호칭은 왕조로부터 3대까지만 누릴 수 있었던 권자의 명칭이었고 3대가 지나면 호칭이 상실되는 것이 왕가의 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임조의 제3자인 임평대군의 증손자까지만 군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임평대군의 6대손이었던 남영군은 왕족으로 대우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이진익은 음서로 관직에 올라 참판을 지냈고 아버지인 이병원은 관직도 없이 평생을 살다 사도세자의 제3한자 응신군의 양자로 들어가는 행운을 잡아 군의 칭호를 받는 신분 세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은신군의 이프 문제에 대하여 판동령 부사 이원식으로 하여금 세 집을 모아 함께 의논하여 가려서 결정하게 하였던 바 인조대왕의 셋째 아들 임평대군 이효의 5대손인 생원 이병원의 둘째 아들 유학 이채중을 지명하여 단자를 올렸습니다. 예에 따라 입안하여 성급하되 이름을 이구로 고치고 남영군의 칭호를 주소서 하였다. 이에 따라 관직을 가지지 못했던 남영군의 아버지 이병원은 특별히 증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영군은 1815년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간 이후 이름을 이채중에서 이구로 고치며 소위대부의 품계를 받았고 이와 동시에 수원관으로 차출되어 왕릉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많은 비행과 구설들로 인해 전 정원 이이로부터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전 정원 이이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만약 윤리를 어지럽힌 죄를 논한다면 남영군 이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경박한 선풍과 폐악한 버릇 때문에 선비로 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종친이 되어서도 옛날의 버릇을 고치지 않고 홍궁에 들어오자마자 병을 칭탕하고 집에 돌아가 평인처럼 고기를 구워 먹고 주사위를 던졌으며 수원관으로서 원소에 가서는 고을의 노예를 데리고서 용주사의 꽃과 버들 속에 술에 취하여 평립을 벗어버렸으며 연못의 고기를 잡으면서 폭언을 거꾸로 썼습니다. 이외에도 남영군이 무례배를 불러보아 백성의 가산을 때려 부수었고 백리 안의 사람들이 가게를 닫고 도망가게 했다던가 상주의 거처인 악실에 요사스러운 기생들을 데리고 와서 낭자하게 술을 마시고 즐겼다고 고변하였습니다. 또 이조나 예조의 소속 관원이 아니면서 자기 멋대로 인사에 관여하여 자신의 형을 수종자로 바꾸었다고 비판당합니다. 결국 이이는 남영군과 같은 흉하고 더러운 무리를 결코 수원관이나 가까운 종친의 서열에 둘 수 없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는데 하지만 순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입양의 형식이지만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마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교하기를 남영군에게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면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는가? 거짓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설사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일이 아닌데 전직에 관함으로 상소하였으니 너무나도 해괴하고 망연되었다. 결국 순조는 상소를 올린 이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며 그의 관직을 박탈해버렸고 오히려 이틀 뒤 남영군을 위로하였습니다. 하교하기를 남영군의 일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들으니 되제하고 있다고 한다. 막중한 수원관이 이같이 하면 채무만 손상할 것이니 대죄하지 말라고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후 남영군은 순조의 배려하에 순조로운 관직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니 1816년 12월 17일 중의대부로 승진했고 1817년 수원관으로 재직 중 수원관 근무의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15일 안구마와 노비, 정결을 상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으니 1819년 12월 9일 형조에서 그를 거듭 탄핵하게 하였습니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남영군 궁의 하인들이 간사한 짓을 하고 공갈 협박하여 평민에게 해를 끼친 정상을 거듭 조사하니 장삼철, 최치성 두 사람이 문화에 출입하여 도서 문적을 청탁하여 만들어내고 타인의 채권을 궁전이라 핑계대어 지평에 사는 고시성의 사람에게 돈과 재물을 강제로 거두어 들였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다. 사실인즉 남영군 집 하인들이 일반인의 재산을 빼앗았고 남영군 집의 문객들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 타인의 채권을 가로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순조는 남영군이 나이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남의 꿰매 빠졌다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불어 남영군의 노모인 남양홍 씨를 생각하여 처벌을 보류하고 자빈과 접촉 못하게 하고 궁속을 단속하여 개과천선을 도모하도록 하라며 가볍게 견책하고 직책을 박탈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었었는데 그러나 1년 만에 그는 다시 복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821년 1월 1일 가덕대부가 되고 이후 수룬관, 제궁상면 상자서사관 등을 지내며 순조로운 관직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1828년 조정에서는 남영군을 정사로 임명하여 청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청나라 사신으로 보내는 정사는 원래 정승급 인물을 사신단의 대표로 보냈기에 남영군은 당시 나름 정승급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초년의 각종 구설수에서 벗어나 나름 종실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정치에도 상당한 거리를 두어 주목을 받지 않고자 노력했다고 전합니다. 한편 남영군은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기 전 인현왕후의 백부 민정중 가문의 민경영의 딸 영민씨와 혼인하였는데 이때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영군이 된 이후 1820년 마지막 네 번째 자식을 보았으니 그가 바로 역사상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유명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약간의 한약을 하던 그는 직접 네 아들을 가르쳤는데 그중 넷째 아들 흥선군의 재주가 비상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남영군은 은신군의 양자가 되면서 화가이자 학자인 추사 김정희와는 이종사촌간이 되었는데 김정희의 큰어머니이자 양어머니인 남양홍 씨와 그의 양어머니이자 은신군의 부인 남양홍 씨는 자매간이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그는 특별히 자신의 넷째 아들 흥선군 하응을 김정희 문화에 보내 글을 배우게 하였으니 이 선택은 훗날 조선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매체에서 흥선군이 일명 상갓집 개라 불리며 많은 치욕과 수모를 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록의 기록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교리 김영수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엎드려 원하건대 환첩은 한결같이 우리의 조정의 법으로 단속하여 제어하고 종친의 기건은 한결같이 남영군, 흥인군, 흥선군을 본받도록 하소서. 상소문을 작성한 사람은 홍문관 부교리 김영수였는데 홍문관은 엘리트 선비들이 포진한 학술기관으로서 선비들의 여론을 임금에게 전달하였으니 김영수가 흥선군을 본받도록 하소서라고 상소한 것은 흥선군의 행동이 모범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친의 신분을 남용하는 일부 왕족과 비교할 때 흥선군은 아주 적절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남영군은 1822년부터는 소갈증과 신장풍으로 14년간 고생하다가 1836년 3월 19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남영군을 영이라는 시호를 내리며
순조의 묘정에 배양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였으니 순조로운 한평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남영군의 사남인 흥성군은 1836년 남영군이 죽었을 당시 18세의 나이였습니다. 바야흐로 세도 정치가 판을 치고 임금이 허수아비가 되어 백성은 날로 도탄에 빠져들었던 시대였고 세도 가문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여 백성들은 빈곤의 수렁에 빠져 살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흥성군은 안동 김씨 집안의 견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눈에 띄지 않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안동 김씨를 꺾을 궁리를 했습니다. 흥성군은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안동 김씨 조상묘보다 더 좋은 곳에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풍수 공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전국의 유명한 풍수쟁이들과 친분을 쌓았으니 이에 대한 여러 야사들이 전해집니다. 당시 전국 직관들은 자기 고장의 명당 자리를 흥성군에게 소개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동 김씨를 꺾을 만한 대명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청도 홍성에 사는 정만인이라는 직관이 찾아왔는데 그는 흥성군에게 덕산가야산에 이대 천자지지와 광천 오서산에 만대 영화지지 두 자리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대 천자지지는 천자가 이대에 걸쳐 나오지만 곧 망할 자리이고 만대 영화지지는 왕은 될 수 없지만 만대에 걸쳐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흥성군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대 천자지지를 선택했고 정만인을 따라 가야산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고려시대부터 99개의 암자를 가진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고 명당 자리에는 석탑이 서 있었습니다. 정만인은 탑 자리에 묘를 쓰면 10년 안에 틀림없이 제왕이 날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흥성궁도 풍수를 배웠고 많은 명당들을 살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절자리에 어떻게 묘를 이장할 수 있느냐였으니 당시 가야사는 수덕사보다 더 큰 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흥성군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대제학 김병학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는 가보로 내려오는 옥벼루가 있었습니다. 이를 잠시 빌린 그는 영의정 김좌근을 찾아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감사에게 가야산 탑자리에 묘를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편지 한 통만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벼루가 마음에 든 김좌근은 쾌히 승낙했고 흥성군은 곧바로 충청감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세도가인 영의정의 편지에다 왕족인 흥성군이 정중하게 부탁하자 충청감사는 석탑을 헐고 묘를 쓸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는데 2만 양의 돈을 주지승에게 뇌물로 주고 절을 불사른 뒤 이장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도 존재하는데 당시 가야사에 의문의 불이 나서 절 전체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성군 형제가 그 자리에 남영군의 시신을 묻으려 땅을 팠지만 아래에 큰 돌이 있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형 흥왕군과 흥인군의 꿈에 도사가 나타나 자신의 집을 부순 대가를 받게 하겠다고 저주했고 두 형의 악몽을 들은 흥성군은 오히려 흥분하면서 그렇다면 이 자리는 진실로 명당 자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람의 자손이라면 아버지를 좋은 곳에 모시려는 뜻을 저버릴 수 없다며 호통을 쳤는데 그 뒤 돌이 깨졌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어찌됐든 가야사는 폐사되었고 흥성군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이곳으로 이장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당 자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수만 근의 철을 녹여부었고 그 위에 다시 석회를 비벼서 바른 후 봉분을 세웠습니다. 7년이 지난 후 흥성군은 찬한 명복을 얻었으니 그가 곧 대한제국의 첫 황제가 되는 고정이었고 그 아들 순종까지 이어져 이대 천자지지의 명당 자리였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돌았던 것입니다. (1863년) 흥성군의 아들 명복이 고종으로 즉위하면서 그는 흥선대원군이 되었고 통상 수교거부 정책을 추진하며 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했던 열강들은 실권자인 흥선대원군에 의해 모두 실패하였는데 그러자 독일인 오페르트는 1868년 4월 21일 야음을 틈타
대원군의 아버지 남원군묘 도굴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원군의 강력한 권력은 아버지 묘가 명당에 묻혔기 때문이라는 조선 천주교인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 전합니다. 오페르트는 미국인 젠킨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프랑스인 선교사 페롱을 통역관으로 삼고 약 100여 명의 중국 청년을 러시아 병사로 위장하여 도굴단을 구성하였는데 길 안내는 조선 천주교인이 맡았습니다. 그들은 남영균 묘를 파헤친 후 유골을 확보하여 대원군과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석회석으로 단단하게 다져 있어 쉽게 파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썰물 시간이 다가오자 철수함으로써 도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조선 조정은 군관 100명을 투입해 도굴꾼들을 추적했으나 실패했고 오페르트는 흥선대원군에게 한 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엔 남영군 묘를 파헤친 건 무례한 짓이지만 백성을 해치는 것보단 나은 일이며 도굴에 성공해 관을 가지고 올 수 있었으나 지나친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오페르트는 편지에서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침략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흥선대원군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조상숭배 사상 때문에 묘를 신성시하는 조선에서 발생했고 남영군의 묘를 크게 신경 썼던 그였기에 국왕의 할아버지 묘까지 파헤치는 오랑캐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며 척화비를 세우고 더욱 강력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천주교인들이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지역 교인 천여 명이 해미읍성에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인해 무릇 명당 자리의 정기가 공중으로 흩어져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남영군은 살아생전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무덤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들로 근대사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습니다.